아침 일라디오. 지난 주말에 우연히 10년 전 뉴스가 눈에 띄어서 읽어봤는데요. 당시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기관에서 2012년 스마트폰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이용자의 80% 정도가 특별한 이유 없이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한다는 답변이 나왔는데요. 10년 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굉장히 우려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휴대전화로 일상생활의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한, 그래서 휴대전화와 내 몸이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주말에 카카오톡의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실제로 금전적인 손해를 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뒤 지금보다 더 고도로 디지털화 될 시기에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번 기회에 그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해봤으면 좋겠네요. 10월 17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속담 퀴즈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리링! 농사와 관련된 우리 속담을 살펴보시고요. 그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요즘 제철 음식인데요. 흔히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꼽습니다. 아주 작은 열매 안에 씨앗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열매가 익으면 빨갛게 변하는데요. 문제 나갑니다. 이것을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이것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보기 드립니다. 1번 감, 2번 대추. 오늘의 속담 퀴즈, 이것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1번 감, 2번 대추.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함께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정답과 관련된 내용도 좋고요. 같이 나누고 싶은 속담이나 경고도 좋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이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등록된 반려견 가운데 7세 이상 노령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네요. 그런데 노루궁뎅이 버섯이 노령견에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네, 반려견은 품종 체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7세부터 노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노령견 전용 사료, 영양제 등에 대한 반려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면역, 항암, 항산화 등의 다양한 효능이 있어 당뇨,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개선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착안하여 농촌진흥청에서는 노령견 기능성 원료 사료로서의 노루궁뎅이 버섯 활용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동일 연령 노령견을 대상으로 노루궁뎅이 버섯의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16주 동안 급여한 결과 노령견에서 세포 활성화, 면역력 증가, 노화 지연, 염증 감소 효과 등을 확인하고 노령견 맞춤형 사료 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먹이 제조 기술은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고 빨리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돌아오는 일요일은 24절기 중 18번째 절기인 상강인데요. 네. 상강에는 서리가 내리고 겨울잠 자는 벌레는 모두 땅속에 숨는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겨울이 오기 전 농작물 수확 작업 등으로 매우 바쁜 철이기도 한데요. 이번 주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부 지역은 가끔 구름이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내일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목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5도 내외로 내려가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절기 농작물 관리와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깊어가는 가을 농가에서는 겨울 준비 여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쁜 가을철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과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벼농사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네, 전국적으로 논벼 수확이 한창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시기에는 날씨의 영향이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가 좋으면 서둘러 수확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벼 수확 시기는 품종의 숙기, 출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외관상으로 충분히 익었고 수분 함량이 25% 이하면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확 시기가 쌀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잘 판단하셔서 수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확 작업 시에는 콤바인 탈곡총의 회전수는 1분에 500회전이 적당한데요. 네. 종자로 사용할 경우에는 300 내지 350회전으로 조절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수확기에 있는 밭작물들의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네, 수확 시기에 접어든 밭작물들은 서둘러 수확을 해야 뒷그루 작물의 파종에 지장이 없는데요. 콩의 경우에는 잎이 누렇게 되고 꼬투리에 푸른빛이 없고 노란색이나 갈색으로 변했으면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콤바인으로 수확한 콩은 정성기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해 주시고 수분 함량을 14% 이하로 건조하여 서늘한 장소에 저장하시면 되는데요. 장기 저장을 할 경우에는 저장 온도를 5도씨 이하로 상대 습도는 60% 내외 조건을 유지해줘야 품질이 유지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생종 들깨는 줄기와 잎이 누렇게 황변하고 줄기를 흔들어 종실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중요한가요? 가을 배추와 무는 갑작스런 추위에 대비해서 부직포나 비닐을 준비하여 기상 예보가 있을 경우에는 덮어서 어느 피해를 예방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엄 부분이 녹은 후에 바로 수확하여 저장하지 마시고 출하를 해야 상품성이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남 해안 지역의 한 지역 마늘은 11월 중순까지 심는데 늦어도 11월 하순까지는 파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융병하고 있는 양파는 잔류병 방지라든지 물주기, 풀뽑기, 속가내기 등을 잘 하셔서 튼튼한 모종이 생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 재배 농가에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배를 재배하는 과수원에서는 가을철 거름 주기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질소질 비료를 수확기 전후에 주시면 됩니다. 잎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광합성 능력을 높여주고 가을 뿌리의 발생을 촉진하여 저장 양분을 축적시켜 다음에 봄 개화기 생육을 순조롭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거름 주는 시기는 신고, 추황배 같은 중만생종은 10월 중순 과실 수확 직후에서 낙엽 지기 전에 주시면 되고요. 네. 양은 연간 질소 비료량의 20% 정도 주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비 오기 전에 주거나 비료 살포에 물을 대줘야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 발생 소식이 자주 들리는데 이런 질병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지난주에 충남 천안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정밀 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되었고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올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장 내부를 깨끗이 청소 관리하고 매일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축사 출입 시에는 장화 갈아 신기와 손 소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사 차량 입출입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을 겪으셨는데 현재 복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카카오는 어젯밤 10시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됐다 이렇게 알려오긴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화재 때문인데요. 네. 이 카카오 서버가 있는 판교의 데이터 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반쯤 이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SK 판교 캠퍼스 A동 지하 3층 전기실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건물 안에서 일하던 관계자들은 긴급 대피를 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톡이 워낙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됐다 보니까 각종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네. 요즘엔 카카오를 이용해서 뭐 돈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또 쇼핑도 하고 또 택시나 대리운전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서비스가 한때 먹통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보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는 일단 유료 서비스인 음악 서비스 멜론과 카카오 웹툰의 경우 이 서비스 이용 기간을 3일 더 주기로 했습니다만 카카오톡 대화나 뭐 지도 서비스 등은 대부분 무료여서 이 법적으로는 보상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 신고 접수를 시작하고 이 보상 대상과 범위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 복구를 지시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 수습의 책임자를 이종호 과학기술부 장관으로 격상시키면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정부 부처가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원인 파악은 물론이고 이 사고 예방 방안과 이 사고 발생 시 보호 조치 제도 마련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사태는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회에서도 여야 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화재가 난 판교 데이터 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카카오의 재난 대비 부족과 늑장 대처를 질타했습니다. 같은 데이터 센터를 쓰는 네이버는 주요 서비스를 이중화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는데 카카오는 비상용 백업 시스템을 마련해두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과방위는 오늘 24일 종합국감에 카카오와 네이버, SK, CNC 대표 등 이번 사태 관계자들을 부르기로 했는데요. 다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이견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석방될 예정이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네,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이 오늘 원래 출소를 앞두고 어제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어제 저녁 6시쯤 이 김근식이 지난 2006년 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고 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인이 된 피해자가 재작년 12월 김근식의 이 성범죄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된 바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이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인 만큼 이 법리상 공소시효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약 7개월가량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요. 검찰은 1년 3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근식은 원래 오늘 새벽에 출소해서 이 경기도 의정부의 법무부 갱생시설에 머물려고 했는데요. 김근식이 의정부에 입수할 경우 인근 도로까지 폐쇄할 것이다라며 반발했던 의정부시 당국은 이 성범죄자의 출소를 막은 조치를 반기고 안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근식은 앞으로 이 안양교도소에 머물면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평택 SPC 공장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이 평택의 SPC 계열 제빵 공장에서 20대 소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고인은 사고 당시 높이 1m가 넘는 배합기에 식자재를 넣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기계에 몸이 끼어 사망을 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보통 2교대로 근무가 돌아가는데요. 이 숨진 노동자는 밤샘조로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데요.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으면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 SPC그룹 계열사인 SP에는 1000명이 넘는 공장이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드러나면 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고인은 그 SPL의 정규직으로 입사한 지 2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고인은 모친과 고등학생 남동생과 지내면서 이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는 소녀 가장이었는데요. 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전선에 나서서 이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성실히 근무하며 지내오던 중에 이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을 향해서 언제까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등을 돌리고 김정은의 친구로 남아있을 생각인가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이겠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입만 열면 색깔론인 극우 유튜버를 장관급에 앉힌 이유가 뭘까 궁금했는데 이 정진석 위원장이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이었다라면서 집권여당 대표의 천박함이 상상 이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앞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 총리 후보자는 여러 가지 논란이 한꺼번에 제기가 됐는데요. 지난 4월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로 나선 뒤 에듀테크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야당에서는 장관이 되고 나서도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교육 정책을 펴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20년 딸과 함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서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 대학원에 게재했다라고 하고요. 또 176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서 최근 제출한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에 마약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단순 운반이라 할지라도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요? 네, 10억 원 상당의 합성 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여온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3부는 최근 이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청년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람은 총책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서 지난해 연말쯤 약 한 달에 걸쳐 합성대마 2,160병을 밀반입을 했고 이것은 시가로 10억 8천만 원 상당의 물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총책이 운영한 인터넷 비밀 대화방에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는데요. 이런 일을 하고 월 250만 원을 받는 조건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청년은 이 과정에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청년을 붙잡고 이 보관하고 있던 합성 대마 160병을 압수했는데요. 하지만 나머지 10억 원 상당의 물량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청년은 그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데요. 이 재판부는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라며 우리 사회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네. 오늘 출근길부터는 겉옷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요? 네, 어제까지는 그래도 좀 비교적 날씨가 포근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부터는 많이 춥습니다. 한반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진 건데요. 서울이 영상 7도, 춘천 8도 등 이 중부지방 대부분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낮 기온도 별로 크게 오르지 않아서요. 네. 이 최고 기온이 15도 전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일인 화요일에는 더 쌀쌀해져서 이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4도로 초겨울 같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내륙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곳에 따라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한 서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오늘과 내일 초속 20m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기상청은 가을을 밀어내는 깜짝추위가 목요일인 20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469명이었습니다. 토요일엔 22,844명이었는데요. 어제의 경우 일주일 전보다 오히려 4천여 명 정도 확진자가 늘어서 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가선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247명이고요. 사망자는 32명이었습니다. 한편 이 코로나19와 계절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만 70에서 74세 고령층의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만 65세에서 69세는 오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독감 백신은 코로나19 모더나 2가 백신과의 동시 접종도 가능한데요. 다만 이 경우 왼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오른팔에 독감 백신을 맞는 식으로 이 접종 부위를 달리 해야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은 이 별도의 사전 예약이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덕분에 고래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네네.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 17년 만에 바다로 갔다고요? 네, 비봉이는 이 불법 포획을 당한 뒤에 국내 한 수족관에서 무려 17년여간 돌고래 쇼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이 돌고래 쇼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이 남방 큰 돌고래는 하나둘 자연으로 돌아갔고요. 비봉이가 이 국내 수족관의 마지막으로 남은 남방 큰 돌고래였습니다. 그 비봉이가 어제 큰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이 비봉이를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해상가두리에서 방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 비봉이의 가두리를 야생 돌고래 무리가 서식하는 쪽으로 옮겼었고요. 야생 돌고래 무리가 가두리 근처로 접근하는 때에 맞춰서 이 비봉이를 놓아줬습니다. 그동안 이 바다 가두리에서 적응 훈련을 한 비봉이는 제주 연안의 빠른 조류와 높은 파도 등 환경에 잘 적응을 했고요. 네. 이 물고기 사냥에도 익숙해졌다라고 합니다. 또 훈련 기간 야생 돌고래 무리와 매일 접촉을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비봉이가 이 생태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수부는 이 최소 한 달간은 비봉이를 매일 추적 관리한다라는 방침인데요. 만약 비봉이가 야생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시 수족관에서 보호 관리한다라는 방침입니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름 하나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줄의 광고 카피보다 어려운 것이 네이밍이라고 하는데요. 이름 정하기. 네, 한 단어에 제품이 추구하는 이미지부터 또 브랜드의 정체성까지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고요. 네. 또 제품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처음 마주하기 때문에 또 네이밍 마케팅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 이름을 잘 불러주느냐가 홍보의 관건이라서 공모전을 또 가장 많이 여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소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초기부터 관심도 끌어보고 이름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공모전 자체가 마케팅 활동의 일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뇌리에 각인된 이름 하나로 매출까지 연결되는 네이밍 마케팅을 위해서 또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오늘 다양한 사례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이밍 마케팅은 주로 어느 분야에서 많이 활용을 하나요? 네, 최근에는 이름을 지을 때 좀 단순하게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트렌드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변화가 빠르고 제품군이 좀 다양한 식음료 업계에서 그렇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음료의 특징을 담아서 제품명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보리 발그레하다의 의태어 발그레를 사용해서 복숭아 음료 이름을 만들기도 하고요. 코코넛이 들어간 식품에 코코, 또 포도가 들어간 음료에 봉봉과 같은 좀 귀여운 단어를 네. 사용해서 기억하기 쉽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퇴근길 또 맥주 한 잔에 위로받는 직장인을 겨냥해서 또 직관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글귀를 얻어서 인기를 끌었던 맥주도 이거 노래 있고요. 가사잖아요. 노래 가사. 네, 맞아요. 이거를 실어서 네네. 딱 그 편의점 가판에 있는 거. 네. 문구 딱 보면 안 살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뭔가 마음의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고. 수고한 나를 위해 한 잔. 오늘 사시겠는데요. 이름 되게 중요하네요. 듣고 네.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화장품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10대와 20대 소녀들이 타깃인 화장품 브랜드는 제품의 색깔을 또 그대로 쓰지 않고요. 커피가 연상되도록 시럽 빼고 또 푸른 바다색 대신에 불가사리가 들어간 이름으로 표현을 해서 색깔을 연상해보는 재미까지 주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좀 센스가 느껴진다 이런 느낌도 있고요. 네. 어찌됐건 네이밍할 때 같은 의미지만 다른 뜻이 있는 동음 이의어를 사용한다든지 언어 유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그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어묵꼬치의 제품군 이름에 뭐뭐의 꽃이다라고 지어서 소비자의 마음에도 우리 제품이 꽂힐 만한 맛이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닭꼬치가 내 마음에 꽂혔다. 네, 맞죠. 맞아요. 센스가 있으신데요. 또 지금 보관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 보관함 앞에 보관 땡땡땡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절묘하게 관공서들과 연결되는 네이밍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또 대표적인 환경 캠페인인 용기내 챌린지도 또 중의적인 그 의미를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네. 우리가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할 때 집에서 직접 용기를 준비하는 행동과 또 이 챌린지가 아직 많이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용기 내서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중의적인 표현. 네, 이게 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례들도 있지만 이제 단어에 대한 아이디어에만 좀 집중을 하다 보니 소비자 정서를 읽지 못하는 사례들도 있는데요. 잘못된 사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치킨 브랜드에서 엄마와 함께하는 이벤트 이름에 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M이요? 네, 경남 지방에 있는 사투리라고 그 공지를 하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아무리 M이가 사투리여도 자식이 부모에게 쓰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비난을 했기 때문에 10월까지였던 행사가 단 며칠 만에 조기 종료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정서까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네네. 너무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이런 실수도 있군요. 네이밍 마케팅이 참 이제 듣고 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브랜드라든지 제품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독특하고 재미있으면 이제 당연히 관심을 보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또 이렇게 기억 속에 저장되는 문구 하나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또 빠르게 확산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한 배 음료가 뭐 숙취 해소용으로 외국인들에게까지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에 있는 IDH 음료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SNS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IDH 음료요? 네, 그 배를 못 읽는 외국인의 시점에서는 이 배라는 글자가 IDH로 네, 보였나 봐요. 비읍이 I와 D로 보이고 네. 모음 애가 H로 보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배음료가 아니고 IDH 네, 숙취 해소용으로 너무 좋은데 네, IDH 음료를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SNS에 확산이 되면서 뭔가 있어 보였나 보다. IDH 성분이 뭔지. 맞아요. 그래서 네. 기업에서 또 이걸 놓치지 않고 수출용 음료 이름에 IDH라고 그대로 적용을 네, 시켰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또 홍보가 제대로 됐다거나 또 웃을 일이 없었는데 또 외국인 입장에서 공감이 돼서 웃었다라는 반응을 재밌네요.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기업에서도 워낙 그 네이밍 마케팅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소비자들도 별거 아닌 이름인데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추리하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네. 평범한 이름에 오히려 뜻을 붙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름에 이제 이런 제품의 특징이나 또 이벤트의 성격이 잘 녹아 있으면 일 잘한다 이런 칭찬까지 받으니까 기업들이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저희가 앞서서 재미만 추구하다가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은 사례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 편의점에서는 자체 브랜드의 쿠키를 출시를 하면서 네. 주식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입에 사르르 녹는 쿠키를 주식에 빗대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저를 놀리는 것 같은. 네, 저도 이 사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당시에 사실 20, 30대 직원들로 좀 구성이 된 태스크포스 팀에서 개발한 쿠키 시리즈 중 하나인데 뭐 혹자는 귀엽다 혹은 우프다 이 정도의 평을 하기도 했는데 네. 네, 투자자를 약 올리냐. 또 포장재 그렇죠. 색깔까지도 파란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기업이 나서서 투자자를 조롱하는 것 같다 이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다가 네, 출시 하루 만에 발주를 전면 중단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농담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뭔가 좀 농담을 할 때는 잘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이런 마케팅 사례에서는 어찌됐건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일반인들도 이제 다양한 SNS 계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본인의 아이디나 또 너튜브 콘텐츠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고민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SNS 아이디를 또 재미있게 지어주는 계정이나 또 이렇게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계정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기업들에게도 직접 아이디어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네, 브랜드명에 호랑이가 들어간 어묵 브랜드의 또 콘텐츠에서는 네. 한 시청자가 브랜드명에 곰이 들어간 밀가루 회사와 콜라보를 해서 당근 떡볶이를 만들어 보라는 의견을 내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하면 그거 해야겠네. 당근 떡볶이를 만든다 치면 없는 브랜드죠 이거는. 네네. 만든다 치면은 마늘 업체를 불러야죠. 네, 그죠? 떡볶이에 마늘 들어가야죠, 그죠? 맞아요. 마늘 네. 떡볶이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100개 정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떡볶이로. 네. 제 아이디어 드렸습니다, 업체들. 이렇게 또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의견을 내고 또 부르는 애칭을 캠페인에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빙과 업체는 소비자들이 감탄사 대신에 이 아이스크림 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알죠. 그래서 알죠. 다양한 감탄사 에디션으로 올해 또 새롭게 출시를 해서 네, 인기를 끌었다고 하니까 소통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마케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뭔가 이제 소비자와 기업들이 소통을 하고 또 재밌잖아요.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 네. 재미라는 측면에서도 참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농산물에는 어떠한 네이밍을 해야지 홍보에 도움이 좀 될까요? 네, 일단은 농산물은 우리가 씨앗 뿌리기부터 수확까지 농부의 손길을 안 타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농산물에는 농부의 이름을 직접 붙이는 경우들이 많고 근데 소비자들도 이런 경우에 신뢰가 높다라는 평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전공법으로 그렇지. 이렇게 농부분들의 이름을 넣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름이 가장 뭐 이렇게 신뢰는 가죠. 네, 또 지역 산지의 농산물을 찾아다니는 요즘 소비자들을 위해서 지역명을 넣는 것도 아이디어인데 최근에 대구를 주제로 한 의류 브랜드가 로고에 지역번호 053을 넣었대요. 전화번호, 네. 지역번호. 네, 직접 그 대구, 뭐 부산 이렇게 지역명을 언급하지 않고 네. 이 053이라는 숫자를 넣었더니 젊은 친구들이 힙하다.
또 이런 평을 이런 거 내리면서 좋아하는구나 또. 네, 의미를 찾아내서 즐거워했거든요. 네. 네, 이런 방법도 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멋진데요, 같고요. 이거. 네. 네, 실제로 좀 재치 있는 이름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는데 네, 감성적인 문구와 과일 이름을 조합해서 네. 너랑 살고 싶어. 잠깐, 정답 살구.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좋아할 수밖에. 정답 수박. 네, 정답이고요. 아, 이런 사례들이 또 소비자들에게 네, 구매를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네. 사실 사과할 때 사과를 건네겠다라는 아재 개그와 비슷하다라는 평도 어쩐지 제가 있긴. 마음에 들던데 이게 아재 개그의 연장선이었군요. 네, 그래도 막상 또 받아본 소비자분들이 감성적이고 귀여운 문구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니까 네, 농가에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너랑 살고 싶어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프로포즈용으로도 네, 괜찮을까요? 그럴까요? 살구 한 박스 괜찮을까요? 제가 살구를 내밀어요. 너랑 살고 싶어. 근데 프로포즈 받는 측에서 그럴 수밖에 이렇게 받는다면. 재밌습니다. 농산물도 이런 네이밍 마케팅을 통해서 충분히 많은 분들께서 사랑을 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밍 마케팅 할 때 좀 조심해야 되죠. 앞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의점을 살펴볼게요. 네, 뭐 다양한 실패 사례에서 보셨겠지만 유행하는 것을 억지로 따라하면서 우리 제품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름으로 마케팅을 할 경우에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 세대의 감성이라는 말로 또 포장을 해서 네,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또 지양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이런 이름들은 뭐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대들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행만을 쫓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뭔가 감각이 더 중요한 거군요. 남을 따라가기보다는 네. 새로운 감각들. 그렇죠. 네. 또 오랜 기간 또 중독적인 맛으로 인기를 끄는 식품에는 또 마약이라는 키워드가 사실 붙기도 했잖아요. 참 많이 붙었어요. 네, 이거. 근데 최근에는 이런 그 키워드를 덜어내는 추세라고 덜어내야 합니다.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외면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뒤돌아서면 먹고 싶어지면서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에 마약을 붙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중독성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덜어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음식 중에서도 뭐 분식류에 많이 붙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제 그 마약과 관련된 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많이 소개해드렸던 뭐 그 귀엽고 네, 톡톡 튀는 이런 이름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또 자극적이고 무조건 튀는 것보다는 우리 제품의 특징이나 또 이미지를 고려해서 또 소비자들에게 불려진다면 그 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 뭐 사람도 그렇고 뭐 제품도 그렇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또 느끼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속담 퀴즈 정답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보고 안 먹으면 늙는다. 1번 감, 2번 대추였는데요. 정답은 2번 대추였습니다. 대추는요, 우리나라에서 재배 역사가 워낙 길어서인지 관련된 속담도 참 많은데요. 뭐 몇 가지 알려드리면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추는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할 정도로 다양한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피로를 풀고 면역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제철 대추 많이 잘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셨는데요. 4222번님 정답 대추. 요즘 대추 너무 맛있어요. 네, 맛있죠. 9041번님 정답 대추입니다. 천천히 익는다고 해서 양반 과일이라고 합니다. 진한 빨간색이 예쁘죠. 2046번님 정답 대추. 집 앞에 대추나무가 있어 빨갛게 익기 전에 초록일 때부터 들락날락하며 맛이 들었나 따먹던 생각이 나네요. 요즘은 사과 대추가 대세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2810번님 대추입니다. 40년 전 패백 받던 날 치마폭에 던져주시며 아들, 딸 많이 낳고 잘 살라고 덕담하시던 시어른들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패백 때 대추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2810번님께 드리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3분께 드릴게요. 4222번님, 2046번님, 9041번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지는데요. 자세한 날씨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낮고 추울 전망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 정도 낮아져서요. 10도 내외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 아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크게 온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도 내외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요. 체감 온도 더욱 낮아져서 춥겠습니다. 나가실 때 외투는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과 내일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떨어져서요. 15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고요. 내일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정도로 매우 크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관리 잘 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2도가 될 전망입니다. 자,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제가 스포츠 중계 관계로 강성규 아나운서가 저를 대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